안녕하십니까. 편입논술의 조현병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의 강의들에서는 보통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출문제를 제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이렇게 많이 올렸죠. 그리고 오늘은 고려대학교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논술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입논술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논술 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보통 나왔던 논제가 뻔하죠. 요약, 그리고 비교, 해석, 비판인데 편입 문제도 똑같습니다. 앞에 장문에 텍스트를 주고 그걸 400자 내외로 요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판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열에서는 통계적인 의미의 도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도표 자체의 의미를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겠죠. 일단 저는 여기 보시면은 조윤병천이고요. 여기 보면은 2020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합격자 8명, 작년입니다. 그리고 뭐 대입에서는 한양대학교 국교과 168대 1 경쟁률이고, 2019년에서 2020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합격자 35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선생님이 직접 제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동시 합격 강사,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제 강의가 그만큼 실전적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2017년 18학년도죠. 메가스터디 합격자 1위. 정확하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선생님이 김영편입 학원에서 논술을 8년을 가르쳤었고, 연세대학교 역시 전체 합격자 1위입니다. 그리고 2015-16년 좀 더 이전으로 내려가면은 연세대학교에서 경기대까지 총 113명, 그러니까 합격자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얘기고, 2015-16년도에 연세대학교 합격자 총 25명, 연대 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여기에 이제 강사들 여러분들이 논술 수업할 때 선택하는 거는 이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최근에 한두 해 정도 반짝 학생들을 몇 명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보냈다고 해서 본인 논술 전문가는 아니죠. 선생님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6년인가? 몇 년이죠 지금이? 18년 동안 논술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압도적 합격자를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특정한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붙을 수 있을까는 이 강사의 강의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를 앞부분에 자랑차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믿을 수 있다. 신뢰의 합격의 이름 조윤병천이다.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합격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 그리고 이제 제 경력사항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2017년까지가 나와 있네요. 18, 19, 20.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대치 러셀, 그 다음 강남 러셀, 그리고 목동 토마스 하이 논술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대입의 경우는 부천 리드스너 하이 논술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합격자, 합격자 1위, 2011년에서 18학년도 김영편입 논술 누적 합격자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18학년도 여기는 연세대학교 합격자, 여기는 고려대학교 합격자 하나, 둘, 셋, 넷, 다, 8이 16, 고려대학교 16명, 연세대학교가 8명. 이거는 제가 끝나자마자 2월 달인가 학생들 취합한 결과고, 그 뒤에 연락 온 친구들은 여기는 적지 못했었는데 이것도 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죠. 자, 그리고 이건 2013년도 메가스터디 단과 합격자인데 2013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얘기고,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논술 강사 최초 연고대 논술 전형 동시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선생님 일단 첨삭은 우리 지금은 물론 편입은 아직은 현장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좀 화상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1시 20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블로그에 글을 달아주면 제가 이제 URL을 보내주고, 그래서 다각적 첨삭이라는 게 뭐냐면 공개평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첨삭을 못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게시판에서 첨삭을 하는 거고, 이렇게 조현명철의 논설교실 온라인 첨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논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논제는 이제 논술 문제죠. 논술 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보통 1번 문제가 비교, 그죠? 그리고 2번 문제가 해석, 3번 문제가 보통 비판, 이렇게 나오거나,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문제가 4개로 쪼개지죠. 4개로 쪼개져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500자에서 600자 정도 나오죠. 1번은 역시 비교, 그 다음에 2번이 해석, 3번이 해석, 4번이 비판. 역시 논술은 비교, 해석, 비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그렇고,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1번이 요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 요약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고려대학교 논술에서의 요약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요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대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려대학교 예전에 논술 가이드북 대입에서, 편입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었죠. 대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압축적 개념으로 말 씁니다. 압축적 개념어를 통한 정교한 글쓰기. 정교한 글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술은 우리가 소설이라든가 혹은 에세이와 달리, 우리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비문학처럼 주로 개념어를 중심으로 해서 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고 주제에 따라서 핵심적 제시문들의 주요한 단어들을 뽑고, 그 뽑은 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술에서 요약도 논증적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논술 문제에서 요약을 포함해서 논제는 첫 번째 문장, 즉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무조건 주제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오늘 이 문제의 경우도 주제어가 명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단락 구성을 먼저 해줘야 돼. 단락 구성. 단락 구성 분량 배분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은 언제나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이 주제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주장이라는 거야. 혹은 결론이죠. 결론, 그 다음 밑에 전제. 이렇게 돼야지만 논증적 글이 되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은 정확하게 주제문으로서, 논리로 얘기하면 이게 명제에 해당되는 주어, 수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모든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학생의 당락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 전체의 글의 진행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018년도 기출 인문계열 문제 1의 논지를 요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뭘까? 자, 주제어죠. 여기는 지금 보면 주제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에 제시문을 한번 보면 제시문을 보고 수업을 듣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1번 제시문에서 앞부분에 명예가 나옵니다. 명예. 그럼 우리는 제시문 1에서 명예가 무엇인가? 첫 번째, 명예의 정의, 그 다음에 이 명예의 범주, 그 다음에 명예의 회복의 방식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제시문에서 명예가 뭘까? 그 범주가 뭘까? 그 다음에 그것이 각각의 사람들.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주치, 그 다음에 주치는 술 먹고 주치인데? 주치가 아니라 추지? 볼 때마다 이름이 주치가 아니네. 추지. 주치는 술 먹고 마시간 걸 주치라고 하는데 추지. 그래서 이 정의와 범주와 회복은 논술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형 제시문, 요약은 대부분 이론형 제시문이죠. 이론형 제시문을 가지고 이쪽에 나와 있는 추지, 왕산탕, 그리고 나폴레옹의 행동의 의미를 비교하시오. 정확하게는 비교하고 해석하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먼저 요약해서 명예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 범주, 어떻게 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제이시몬 1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바로 요약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제이시몬을 가지고 우리는 그 뒤에 이번 문제에 나와 있는 추지, 왕산탕, 그리고 나폴레옹의 명예에 대한 속성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논술 문제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 연세대학교 1번 비교할 때 1번만 딸랑 보면 안 되지. 1번 문제를 보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번 문제, 뭐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문제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1번 문제의 비교에 각각의 제시문의 핵심적인 관점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론형 제시문이 될 수도 있고, 그 제시문을 가지고 이제 비교했다면 그 제시문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특정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도표를 해석해야 되고, 아니면 그 제시문을 가지고 특정한 제시문을 비판해야 되잖아. 그러면 1번 문제 비교에서 주제에 대한 각각의 핵심, 제시문의 핵심적 관점을 뽑아냈어야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모든 논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주제에 대한 관점이야. 그럼 고려대학교도 당연히 이 제시문 1번에서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풀기 위해선 뒤에 문제와 관계된 개념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쟁점적 개념어라고 하는데, 이 쟁점적 개념어를 뽑아내야겠죠. 쟁점적 개념어를 뽑아내야지만 그 쟁점적 개념어를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추지, 왕산탕, 나폴레옹의 행동, 당연히 이 행동은 뭐와 관계된 행동일까? 뭘까? 명예지. 이런 행동은 당연하게 명예와 관계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추지에게 있어서의 명예가 뭘까? 추지에게 있어서의 명예의 범주는 뭘까? 추지는 그러면 이런 명예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비교항이 있는 거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이시문 1에서는 그런 내용을 뽑아내서 뒤에 있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을 뽑아야 돼요. 물론 이때 주의할 점은 자, 논술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분석할 때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갖고 하면 안 되죠. 본문의 내용을 갖고 와서 그것의 의미를 분석해야지. 그래서 자, 요거 글자 수가 그죠? 이 문제가 우리가 30점, 70점, 글자 수가 이게 1400자죠. 고려대학교가 시간도 짧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고려대학교를 보는 친구들은 타임 어택이라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풀지 않으면 고려대학교 문제는 가가지고 보통 본문을 정리하는 내용에서 끝난다. 그럼 대학은 여러분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린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문제에서 네 글의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할 때 뒤에 있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을 뽑는 거에 그치지 않고, 개념을 뽑았다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석해 줘야 돼. 그래서 자 보시면 1400자로 봅시다. 그럼 앞에 제이시문 1에 해당되는 거, 요거 우리가 이렇게 400자로 봐. 그럼 여기에서 명예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명예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3개의 기준 아니면 4개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야. 이 각각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때 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자, 두 번째 제시문의 추지에서 명예란, 명예의 범주란, 회복의 방식이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 글이 정확하게 다른 제시문과의 비교가 가능하죠. 이 틀을 잡지 못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어디에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변별력이 있는 글이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또 두 번째에서 왕산탕에서 명예가 뭐고 범주가 뭐고 이것의 회복 방식이 무엇인가. 물론 요 기준 이외에 앞부분에 언급했지만 다른 기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나폴레옹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폴레옹에 있어서 명예가 뭐고
이것의 범주는 무엇이고 회복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언제나 단락구성. 이렇게 단락구성.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주제문 설정. 명이라는 건 어떤 속성, 어떤 속성,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해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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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리.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 요약이니까 정리라고 돼 있고. 오케이? 추주에게 있어서의 명예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뭘까? 이 설명에 들어가야 돼. 개인적이다 하고 끝나면 안 돼. 오케이? 추주에 있어서의 명예라는 것은 사적인 거야. 이게 뭘 의미할까? 추주에게 있어서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거야. 회복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의 사과. 여기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행동도 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왕산탕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명예란 무엇인가? 첫째, 왕산탕의 명예, 이건 사회적이야. 그죠? 명예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범주는 공동체 내에서의 자신의 인식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회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글을 푸는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있어서의 명예란 무엇인가? 이 사람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야. 역시 여기도 자의적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명예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렇죠?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명예의 회복의 방식이야. 그럼 자, 여러분들은 그럼 이렇게 보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시문을 독해를 했을 때의 가장 핵심적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야 돼. 전체. 그리고 이제 이걸 구체화해야 되겠죠. 이것이 뭐지? 정체성이라는 게 뭐지? 여기에 분석. 이 분석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위권 대학,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논술에서의 핵심적인 변별력은 바로 이런 추론에서 나온다. 이 추론 자체가 여기에서 이 추론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개념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 분석의 구체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에 자기가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고 뽑은 내용을 원고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다면 그 뽑은 내용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식, 이것이 변별력이 높은 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 평균 수강학생이 24명 내외가 됐는데 작년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1차 붙은 학생 12명? 13명인가? 그렇죠. 절반. 그리고 그 중에 최종 합격자가 역시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최종 합격자가 6명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주요 편입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학생들을 우리가 1차에서는 꽤 많이 붙입니다. 또 물론 많이 붙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1차 끝나고 2차에서 자소서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소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본인이 쓰죠. 쓴 다음에 반복적 첨삭을 통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수준 이상의 글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글의 자소서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1차 시험을 봤다 할지라도 2차에선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논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일의 논지를 요약하시오. 이거 요약이구나.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2와 3에 등장하는 인물, 추주의, 그 다음 왕산탕, 나폴레옹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비교하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추주의 행동을 분석하고 왕산탕의 행동을 분석하고 나폴레옹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플러스 해석이라고 봐야 돼. 이때 비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 B, C 요게 요 기준이 되고 요 기준이 돼야 돼. B도 요 기준이 되고 요 기준이 돼야 되고 C도 요 기준이 되고 요 기준이 돼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각각의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에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이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은 단순한 내용에 대한 열거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전체적인 선생님 방향은 설명했었는데 요 글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1번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제시문이. 왜냐하면 1번의 이론형 제시문이 전체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준 핵심적 개념이야. 이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면 즉 요약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뒤에 걸 잘 쓸 수가 없죠. 요약을 못했는데 뒤에 걸 잘한다. 불가능해. 요약을 잘해야지만 뒤에 걸 잘해.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1번 문제 요약 자체의 점수는 높지 않지만 요약의 변별력은 굉장히 높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고 보죠. 여러분 텍스트가 다 있을 테니까 텍스트 한번 보고 같이 따라와 보시고요. 자, 요거는 1번이 세 번째까지가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핵심적인 개념을 뽑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럼 명예가 뭘까? 주로 이런 경우는 명예의 속성. 그렇죠? 명예가 뭐지? 이 명예의 범주가 뭐지?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지? 아까 얘기했던 그 범주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 명예는 나 자신이 속해 있는 나 자신 속에 있는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명예를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정 속에 있는 가상이다. 뭔 말입니까? 명예라고 하는 건 자기 규정, 타인과 관계된 자기 규정이란 얘기야. 타인과 관계된 자기 규정. 그러니까 자신의 규정이 될 수도 있고 타인과 관계된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범주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래야지만 추지와 나폴레옹과 그다음 왕산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예는 전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엇과 관계해서 명예를 요구하는 것이건 순전히 나의 자의성, 핵심적인 단어죠. 명예라는 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거야. 명예의 속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주 사소한 침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세컨더리한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인간은 구체적 현실에서 수천 가지 논점 아니고 자신의 것을 여기고 자신의 명예를 여기는 범주. 자, 두 번째 범주. 개인적 범주일 수 있고 사회적 범주일 수 있고 아까 국가적 범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 관계된 거, 타인과의 관계된 거, 국가라는 범주에 국민들과 관계된 것일 수 있다. 때문에 개개인의 독자성과 깨지기 쉬운 개별성 속에 싸움과 분규가 일어나는 논점 아니야 이건. 그래서 명예를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명예 손상. 왜 손상이 될까? 그럼 뭡니까?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이상, 자기가 생각한 자기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명예는 본인의 정체성과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자신이 손상받다 느낀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상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관념적이고 무한한 개별자로 공격받았다는 인격. 뭔 말이야? 명예는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이상적 인격이 훼손됐다라고 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들이 뭡니까? 그게 핵심적인 개념들이야. 그 개념들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상된 명예는 무한한 무엇인가로 간주되고 중요한 거로 간주되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상되면 어때? 대충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감정의 손상이 다양하다. 명예 회복의 방식. 아까 얘기했죠? 회복 방식이 다양해. 우리는 명예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자의적이다라는 거야. 명예의 범주는 개인마다 달라. 그리고 손상 방식도 개인마다 달라.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명예 손상을 여겨지는 것과 내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가를 느껴서 보상 요구할 것인가 문제는 세심한 반성과 민감한 감정. 이건 논점 아니야. 이걸 같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 있는 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의 생각들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겠지. 자, 아까 다시 강조했던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이거. 내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손상을 입힌 자는 나와 마찬가지 명예를 중시. 이게 뭔 말입니까? 명예라는 것이 손상되는 건 그것을 회복할 때에 회복의 대상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야. 혹은 회복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이상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추지와 왕산탕과 나폴레옹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의 인정이 있죠. 이게 뭔 말입니까?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내 명예가 회복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추주의 경우는 그 왕산탕이 처음엔 사과를 하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누구죠? 추지 와이프, 추지가 여자나 남자나 어쨌든 거기에 와이프가 이제 애를 낳을 때 이 왕산탕이 도와줍니다. 뭐야? 왕산탕의 입장에서는 헌신하는 거야. 추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게 회복이 되는 거지. 물론 그 과정은 왕산탕에게 있어서도 명예의 회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야. 자,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 그 상대방 나에게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즉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명예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 즉 여기에서 명예가 뭐지? 범주가 뭐지? 회복의 방식이 뭐지? 이걸 정확하게 규정해줘서 추지와 왕산탕과 나폴레옹의 명예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해주지 않으면 본문을 갖고 와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제이시몬 가가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단순하게 정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럼 요약이죠. 비교라는 건 추론입니다. 비교와 해석은 추론이기 때문에 추론이 뭐야? 추리논증, 즉 의미를 분석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명예는 다툼과 보상의 문제에서 어떤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개인의 독자성. 그쵸? 이 독자성이라는 건 위에 나와 있는 주관성이야. 주관성에 근거를 둔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기에 고대의 이상적 영웅에게 기본 규정이었던 개인의 독자성. 자기의 자신의 인식이라고 보면 되지. 독자성이란 말을 뭘로 설명할까를 모르면은 이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고 제이심은 이래서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포착하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추지의 명예에 대한 규정, 추지의 명예의 범주, 추지가 어떤 식으로 명예를 회복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앞에는 요약이고 뒤에는 추지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제이시몬 가의 관점에서 명예로 볼 수 있다. 추지의 이러이러한 생각은 제이시몬 가의 관점에서 명예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추지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제이시몬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명예에 대한 회복의 조건이 된다. 해서 딱딱 떨어지는 글로 써줘야지 글이 시스테매틱하고 명확한 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요약을 했었고 다음 시간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뒤에 있는 문학작품을 분석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편입논술의 조윤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